68년을 살아오면서 나는 많은 배신을 받습니다. 하지만 내 며느리가 내 옷장 문을 열었을 때 마주한 그 광경만큼 충격적인 건 없었어요. 40년 넘게 모아온 추억들이 남편이 마지막으로 사준 옷이 아들의 결혼식 때 입었던 한복이 모두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옷들 위에 놓인 가위 한 자루가 나를 비웃듯 반짝이고 있었죠.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5년 동안 딸처럼 여긴 며느리의 진짜 얼굴을 알게 됐을 때 내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던 수상한 전화통화, 이상하게 변화해가는 태도, 그리고 내 아들을 향한 차가운 눈빛. 나는 며느리를 따라갔고 그날 밤 호텔 복도에서 내가 목격한 것은 우리 가족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어요. 내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며느리가 한 말은 우리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내 손에서 떨어진 찻잔이 마룻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을 때 나는 그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나는 많은 것들이 부서지는 걸 봤지만 그날 아침 내 며느리 수진의 눈빛만큼 날카롭고 차가운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녀는 부엌 문턱에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녀의 입에는 이상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표정이었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그녀가 물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목소리는 마치 연극대사를 읽는 것 같았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깨진 찻잔 조각들을 주우려 허리를 굽혔습니다. 내 무릎에서 나는 뚝뚝 소리를 수진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이 아파트로 이사온 지 석 달째였는데 나는 아직도 이곳이 내 집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치울게요. 수진이 다가와 내 손에서 찻잔 조각을 빼앗듯 가져갔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내 손등을 스쳤는데 그 순간 나는 이상한 전율을 느꼈어요. 그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내 며느리를 향한 두려움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낳지는 못했지만 15년 동안 딸처럼 여겼던 여자를, 내 아들 민준이가 그토록 사랑하는 여자를 내가 무서워한다니요. 그날 오후 나는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지났고 나는 부산에 있던 우리 집을 팔고 민준이네 집으로 왔습니다. 아들은 나를 환영했지만 수진의 태도는 처음부터 묘했어요.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늘 계산하는 듯한 빛이 있었습니다. 마치 내가 여기 있는 매 순간을 세고 있는 것 같았죠.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10월에 서울은 쌀쌀했고 나는 옷장에서 남편이 마지막으로 사준 카디건을 꺼내 입었습니다. 회색빛 캐시미어 카디건이었는데 그것을 입으면 남편의 따뜻함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내 모습은 늙고 초라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 굽은 등. 나는 한숨을 쉬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수지는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저녁 준비 도와드릴까요? 내가 물었지만 그녀는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편히 쉬세요. 제가 다 할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공손했지만 그 공손함 뒤에는 벽이 있었습니다. 단단하고 차가운 벽이요. 민준이는 요즘 회사 일로 바빴습니다. IT 스타트 수업을 운영하는 그는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어요. 나는 아들의 지친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건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수지는 남편이 없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나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우연히 수진이 통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내 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급했어요. 걱정하지 마. 곧 해결될 거야. 그 늙은 여자만 없으면. 나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 늙은 여자가 나를 말하는 건가요?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계속되었어요. 응, 알아. 참기 힘들어. 하지만 조금만 더. 민준이는 눈치채지 못하고 있어. 나는 조용히 내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무릎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내 며느리가 나를 없애려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걸까요? 나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날 밤 민준이가 늦게 돌아왔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그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엄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아들이 놀란 듯 물었습니다. 너 기다렸지? 밥은 먹고 다니니? 내가 물었고 민준이는 피곤한 미소를 지었어요. 회사에서 먹었어요. 엄마는 건강 챙기세요. 그가 내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때 수진이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잠옷 차림이었는데 얼굴에는 이상한 표정이 걸려 있었어요. 여보, 내일 오전에 중요한 약속이 있다며 일찍 자야 하지 않아? 그녀가 민준이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바라봤어요. 엄마, 먼저 들어가서 주무세요. 제가 설거지 할게요. 아니야, 내가 말하려는데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할게요. 어머님은 이제 쉬셔야죠. 나이도 있으시고. 그녀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나이도 있으시고. 그 말이 내 가슴에 꽂혔어요. 나는 쓸모없는 늙은이라는 말처럼 들렸으니까요.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복도에서 들리는 민준이와 수진의 나직한 대화 소리, 설거지하는 물소리, 그리고 결국 찾아온 고요. 나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천장을 응시했습니다. 언젠가부터 이 집에서 나는 손님처럼 느껴졌어요. 아니, 손님보다 못한 존재, 환영받지 못하는 침입자 같았습니다. 새벽 3시쯤 나는 목이 말라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거실을 지나는데 수진의 가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게 보였어요. 스마트폰 화면이었습니다. 나는 그냥 지나치려 했는데 화면에 떠있는 문자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음 주면 끝나. 그 옷들만 처리하면 돼.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옷을 말하는 걸까요? 다음날 아침 나는 이상한 예감에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내 옷장 문을 열었을 때 처음에는 내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내 손은 문 손잡이를 쥔 채 얼어붙었고 입에서는 비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목구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걸린 듯한 느낌만 있었어요. 내 옷들이 40년 넘게 모아온 내 소중한 옷들이 모두 찢겨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첫 월급으로 사준 베이지색 블라우스. 그것은 이제 2동강이 나 있었어요. 가슴 부분부터 허리까지 깔끔하게 마치 누군가 정성스럽게 가위질을 한 것처럼 잘려 있었습니다. 내 손이 그 천을 만졌을 때 천 조각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나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민준이 결혼식 때 입었던 한복 저고리도 똑같았습니다. 소매가 몸통에서 분리되어 있었고 고름은 찢어져 나가 없었어요. 그날 나는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몰라요. 내 아들이 드디어 가정을 꾸리는구나. 이제 외롭지 않겠구나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었죠. 그 한복을 입고 수진에게 절을 받았을 때 나는 진심으로 그녀를 딸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한복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었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옷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 때 입었던 검은색 상복, 잘려져 있었습니다. 부산 집에서 마지막으로 입고 나왔던 회색 코트, 역시 가위로 난도질당한 흔적이 역력했어요. 겨울용 스웨터, 여름 원피스, 심지어 속옷까지 하나도 성한 게 없었습니다. 옷장 바닥에는 잘려나간 천 조각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그 위에 놓인 가위 한 자루가 나를 비웃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가위를 집어 들었을 때 내 손은 심하게 떨렸습니다. 은색 가위였는데 손잡이 부분에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수진이 부엌에서 쓰던 바로 그 가위였습니다. 내 심장은 너무 빠르게 뛰어서 가슴이 아플 정도였어요. 숨을 쉬려고 해도 공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요? 내 며느리가, 내가 딸처럼 여긴 그 여자가 정말 이런 짓을 한 건가요? 나는 옷장 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나는 소리내어 울지 못했어요. 수진이 들을까봐 두려웠거든요. 나는 이불로 입을 막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왜요? 내가 뭘 잘못했나요? 나는 수진에게 항상 친절하려 노력했어요.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려 했고 그녀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민준이와 싸울 때면 언제나 며느리 편을 들어줬어요. 시어머니로서 간섭하지 않으려 애썼고 그녀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 조심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짓을 한 거죠? 시계를 보니 아침 7시였습니다. 민준이는 벌써 출근했고 수지는 아직 자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 모습으로 밖에 나갈 수는 없었어요. 나는 찬물로 얼굴을 씻고 손에 든 수건으로 눈을 꾹꾹 눌렀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일어난 거예요. 나는 재빨리 방문을 잠갔습니다. 심장이 다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수진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아침 드실 거 준비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밝고 공손하고 전혀 이상한 점이 없었어요.
아직 좀 더 자고 싶구나. 내가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그녀를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네, 그럼 푹 쉬세요.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수진이 대답했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나는 다시 옷장을 열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게 아닐까, 악몽을 꾼 게 아닐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요.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 옷들은 여전히 찢겨져 있었고 그 가위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어요. 나는 천천히 옷들을 만져봤습니다. 남편이 사준 스카프, 민준이가 어렸을 때 어버이날 선물로 준 가디건, 명절 때만 입던 비단 한복, 모든 것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어요. 내 인생의 조각들이었습니다. 각각의 옷에는 추억이 담겨 있었고 그 추억들이 지금 갈기갈기 찢겨 내 발밑에 널려 있었어요.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천 조각들을 모았습니다. 혹시 꿰맬 수 있을까 생각하며요. 하지만 불가능했어요. 너무 심하게 잘려 있었거든요. 정오쯤 수진이 다시 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점심 드세요. 미역국 끓였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말문이 막혔거든요. 어머님, 그녀의 목소리에 약간의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괜찮으세요? 나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문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지만 문은 잠겨 있었어요. 어머님, 문 열어주세요. 걱정돼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걱정? 그녀가 나를 걱정한다고요? 내 옷을 모조리 찢어놓고서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쉬고 싶구나. 내가 간신히 대답했어요. 한참의 침묵 후 수진의 발소리가 다시 멀어졌습니다. 오후 내내 나는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민준이에게 전화하려다 멈췄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네 아내가 내 옷을 다 찢었다고 아들은 믿을까요? 오히려 내가 늙어서 정신이 이상해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을까요?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하늘이 흐렸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어요. 나는 옷장에서 꺼낸 천 조각 하나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 생일에 선물한 실크 스카프의 일부였어요. 남편은 그날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웃으며 말했죠. 여보, 이거 하나만 더 사주고 싶었는데. 그리고 한 달 후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는 그 천 조각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울었어요. 이 집에서 나는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존재감도, 목소리도, 심지어 내 옷까지도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때 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였어요. 나는 숨을 죽이고 문 쪽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수진의 목소리였어요. 낮고 급하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 다 끝났어. 이제 그 여자는 밖에 나갈 옷도 없을 거야. 내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걱정 마. 민준이는 아무것도 모를 거야. 그 사람은 어머니만 보면 눈이 멀거든. 나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수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 만나자. 응, 알아.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이 집은 곧 우리 것이 될 거야. 무슨 소리죠? 이 집이 그들의 것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나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래, 사랑해. 나도 이 상황이 힘들어. 하지만 계획대로 하면.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거실 쪽으로 멀어졌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선 채 얼어붙었어요. 사랑해? 수진이 누군가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아닌 다른 남자에게요. 내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내 며느리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건가요? 그것도 내 집에서 내 아들이 밤낮으로 일하며 가족을 위해 애쓰는 동안.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내 혈압약을 먹어야 했지만 부엌으로 나가서 수진을 마주칠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나는 그저 앉아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의 희미한 빛이 눈에 들어왔고 그 빛이 점점 흐릿해졌어요.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오후 4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나가는 소리였어요. 나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거실은 텅 비어 있었고 수진의 핸드백과 코트가 사라진 게 보였어요. 나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물이 흘러 옷을 적셨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입을 옷도 없었으니까요.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진이 앉던 자리였어요. 쿠션 옆에 그녀의 다이어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갈색 가죽 표지의 작은 노트였는데 나는 한 번도 그걸 본 적이 없었어요.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다이어리를 집어들고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는 날짜와 함께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9월 15일. 오늘도 그 늙은 여자는 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내가 청소하는 방식, 요리하는 방식, 심지어 옷 입는 방식까지 참을 수가 없다. 재훈이가 맞아. 이 집에서 그 여자만 없으면 모든 게 완벽할 텐데. 재훈? 그게 누구죠? 나는 계속 읽었습니다. 손이 더 심하게 떨렸어요. 9월 22일. 민준이는 바보야. 자기 어머니가 얼마나 독한 여자인지 모르고 있어. 재훈이는 나를 이해해줘. 그는 내가 이 지옥 같은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지옥? 내가 이 집을 지옥으로 만들었다고요?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10월 3일. 드디어 계획을 세웠다. 먼저 그 여자의 옷부터 없애버릴 거야. 밖에 나갈 수도 없게 만들 거야. 그러면 점점 우울해질 거고 결국엔 스스로 이 집을 떠나겠다고 할 거야. 아니면 뭐요? 다음 문장은 지워져 있었습니다. 검은색 펜으로 몇 번이나 긋고 지운 흔적이 역력했어요. 나는 다이어리를 떨어뜨렸습니다. 그것은 바닥에 떨어져 펼쳐진 채 나를 올려다봤어요. 페이지 사이에서 사진 한 장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나는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수진과 낯선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강남의 어느 카페 앞에서 웃고 있었고 남자의 손이 수진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사진 뒷면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3달 전이었어요. 내 손에서 사진이 떨어졌습니다. 나는 소파 등받이에 기대어 눈을 감았어요. 어지러웠습니다. 방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요? 내 며느리가 바람을 피우고 나를 이 집에서 쫓아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게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집 전화였어요. 나는 습관적으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야. 나 재훈이야.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저녁 약속 있지? 그 늙은 여자 때문에 힘들지? 조금만 참아. 곧 끝날 거야. 나는 숨을 참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재훈이라는 남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민준이, 그 바보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이혼 서류만 받아내면 돼. 그 집은 민준이 명의니까 위자료로 절반은 받아낼 수 있어. 그러면 우리... 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수화기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이혼? 수진이 민준이와 이혼하려고 한다고요? 그것도 집을 가로채기 위해서?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요? 내 아들이, 내 착한 민준이가 이런 일을 당하다니요? 나는 핸드폰을 꺼내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번호를 누르다가 멈췄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네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너를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한다고? 증거는 있나요? 다이어리와 사진뿐이에요. 수지는 분명히 부인할 거예요. 그리고 민준이는 누구를 믿을까요? 15년을 함께 산 아내를 믿을까요? 아니면 늙고 지친 어머니를 믿을까요?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소주 한 병이 있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 혼자 외로울 때면 가끔 한 잔씩 마시던 거였습니다. 나는 소주잔도 없이 그냥 병째로 마셨어요. 쓰고 매운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그 붉은 빛이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나는 소파에 앉아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저녁 노을인가요? 하지만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어두웠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돌아온 거예요. 나는 재빨리 다이어리와 사진을 소파 아래로 밀어 넣었습니다. 수진이 거실로 들어왔을 때 나는 창밖을 바라보는 척했어요. 어머님, 저녁 준비할게요. 그녀가 밝게 말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나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내 며느리는 웃고 있었어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식탁은 지옥이었습니다. 수진이 차려놓은 음식들이 눈앞에 있었지만 나는 한 입도 넘길 수가 없었어요.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내 마음 전체가 목까지 치밀어 올라와 있었어요. 수진은 내 맞은편에 앉아 태연하게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어요. 어머님, 입맛이 없으세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운 척했지만 나는 이제 알아요. 그 목소리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을요. 몸이 좀 안 좋구나.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때요? 요즘 계속 방에만 계시잖아요. 병원? 아마도 나를 정신병원에라도 보내고 싶은 거겠죠. 미친 노인네라고 소문을 내서 내 말을 아무도 믿지 못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나는 수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괜찮아.
그냥 피곤할 뿐이야. 그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가 이제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걱정돼요. 민준이 오빠도 어머님 건강 신경 쓰시잖아요. 오빠라는 호칭이 귓전을 때렸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민준이를 오빠라고 불렀어요. 마치 사랑스러운 신혼부부처럼요. 하지만 몇 시간 전 그녀는 다른 남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내 아들을 바보라고 불렀어요.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픔을 느낄 수 없었어요. 수진아. 내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지는 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님.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 말해야 할까요? 내가 모든 걸 알고 있다고. 하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어요. 네가 이 집에 온 지 벌써 15년이 됐구나. 수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네, 시간이 정말 빠르죠. 그녀가 대답했어요. 그동안 나는 너를 딸처럼 생각했단다. 내가 말했습니다. 수진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나를 바라봤어요. 저도 어머님을 친어머니처럼 생각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그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정말? 내가 물었습니다. 내 목소리에는 내가 의도하지 않은 냉기가 섞여 있었어요. 수지는 잠깐 당황하는 것 같았지만 금방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물론이죠. 어머님은 저한테 너무 잘해주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잘해줬지. 네가 좋아하는 미역국도 자주 끓여주고 네 생일도 챙겨주고. 네, 감사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시계를 향하고 있었어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재훈이라는 남자를 기다리는 거겠죠. 오늘 저녁에 만나기로 했다고 했으니까요. 나는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물이 목으로 넘어가면서 서늘한 감각이 느껴졌어요. 수진아, 내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는데. 내가 말했습니다. 수진은 나를 바라봤어요. 뭔데요? 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너는 민준이를 사랑하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녀가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어요. 그냥 궁금해서. 요즘 너희 둘이 대화하는 걸 잘 못 봐서. 내가 대답했습니다. 수진은 젓가락으로 밥을 뒤적이며 말했어요. 민준이 오빠가 바쁘잖아요. 회사 일 때문에.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도 부부는 대화를 해야지. 내가 말했습니다. 서로 솔직해야 하고 비밀이 없어야 해. 내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어머님? 그녀가 물었어요.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별 뜻 없어. 그냥 엄마로서 하는 충고야. 식탁 위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벽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수지는 불편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설거지 할게요. 그녀가 말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 접시를 들고 부엌으로 가는 동안 나는 그녀의 휴대폰이 식탁 위에 놓인 걸 봤어요.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8시에 봐. 평소 장소에서. 보낸 사람은 재훈이었습니다. 내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수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재빨리 핸드폰으로 그 메시지를 사진 찍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어떻게든 찍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수진이 부엌에서 나왔을 때 나는 이미 내 방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어머님, 편히 쉬세요. 그녀가 뒤에서 말했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평소 장소라는 게 어디일까요? 밤 8시가 가까워지자 수진이 외출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이힐 소리, 향수 뿌리는 소리,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치는 소리. 나는 방문을 살짝 열고 복도를 내다봤어요. 수진은 빨간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결혼기념일에 사준 그 옷이었어요. 그녀는 그 옷을 입고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가는 거였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재빨리 방에서 나와 창문으로 달려갔어요. 아래층 주차장에서 수진이 차에 타는 게 보였습니다. 택시였어요. 차가 출발하자 나는 결심했습니다. 따라가야 한다고. 진실을 두 눈으로 봐야 한다고. 나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찢어진 옷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온전한 옷 한 벌을 발견했어요. 검은색 추리닝이었습니다. 운동복이라 수진이 신경 쓰지 않았던 거죠. 나는 그것을 입고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거울 속의 내 모습은 초라했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나서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밖은 어두웠고 가을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나는 택시를 잡아타고 기사님께 말했어요. 저기 빨간 원피스 입은 여자가 탄 택시 보이시죠? 저 차를 따라가 주세요. 기사님이 이상하다는 듯 나를 봤지만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중요한 일이에요. 기사님은 한숨을 쉬며 시동을 걸었어요.
알겠습니다, 할머니. 차가 출발했고 나는 뒷좌석에 앉아 앞차를 노려봤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차는 강남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넌사인들이 밤 하늘을 밝히고 있었고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약 15분 후 수진이 탄 택시가 한 호텔 앞에 멈췄습니다. 고급스러운 호텔이었어요. 수진이 차에서 내렸고 호텔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여기서 세워주세요. 내가 말했습니다. 나는 요금을 지불하고 차에서 내렸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나는 호텔 입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화려한 샹들리에가 눈에 들어왔어요. 수지는 로비 한쪽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나는 기둥 뒤에 숨어 그들을 지켜봤어요. 남자가 수진을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나는 호텔 로비 기둥 뒤에 숨어서 엘리베이터 숫자판을 노려봤습니다. 7층에서 멈췄어요. 내 다리는 떨렸지만 나는 다른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복도는 조용했어요. 빨간 카펫이 깔린 긴 복도였고 양쪽으로 방문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걸으며 귀를 기울였어요. 복도 끝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의 목소리였어요. 나는 그 소리를 따라 걸었습니다. 심장이 귓게에서 쿵쿵거렸어요. 칠복 모호실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안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드디어 만났네. 보고 싶었어.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도. 수진이 대답했어요. 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어떻게든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민준이에게 보여줄 명백한 증거가요. 민준이 그 바보는 오늘도 야근이래. 남자가 물었습니다. 수진이 웃었어요. 매일 밤 11시는 돼야 들어와. 우리 시간은 충분해.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가 바보라고요? 가족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하는 내 아들을 바보라고 부른다고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피가 날 정도로 세게요. 그 늙은 여자는 남자가 또 물었습니다. 걱정 마. 오늘 옷도 다 찢어버렸어. 이제 밖에도 못 나올 거야. 수진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묻어났습니다. 나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이혼 서류는 언제 내밀 거야? 남자가 물었어요. 다음 주쯤. 일단 그 여자부터 내보내야 해. 저번에 변호사가 그랬잖아. 집에 시어머니가 있으면 재산 분할이 복잡해진다고. 재산 분할? 나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쫓아내려는 거였군요. 집을 차지하기 위해서요. 걱정하지 마. 계획대로 하면 그 집은 우리 거야. 민준이 그 멍청한 놈은 끝까지 눈치도 못 챌 거야.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어요. 내가 알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해. 남자가 말했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히스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주먹으로 세게요. 누구세요? 안에서 수진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문을 두드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나타났을 때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님?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내 목소리 다 들었다. 내가 말했습니다.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갑게 나왔어요. 수진의 뒤에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잘생긴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비열했습니다. 당신이 재훈이군요. 내가 말했습니다. 남자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가 누구세요? 그가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예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혈기가 사라졌어요. 어머님, 이건... 수진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나는 손을 들어 그녀를 막았어요. 변명하지 마. 다 들었어. 네가 내 옷을 찢은 것도, 나를 이 집에서 쫓아내려는 계획도, 민준이와 이혼하려는 것도. 수진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어머님, 오해예요. 저희는 그냥... 그녀가 말하려 했지만 나는 핸드폰을 들어보였어요. 다 녹음했어. 네가 한 말 전부 다. 수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재훈이라는 남자가 앞으로 나섰어요. 할머니, 이건 사적인 문제니까 닥쳐요. 나는 소리쳤습니다. 내 목소리에 복도가 울렸어요. 옆방 문이 열리고 누군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나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당신 같은 인간 때문에 내 아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가정을 파괴하는 더러운 인간. 재훈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수진이 내 손을 잡으려 했어요. 어머님, 제발 들어봐요. 제게도 사정이...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사정? 15년 동안 내 아들과 함께 살면서 무슨 사정이 있었어? 내 아들이 너한테 못해준 게 뭐가 있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화가 나서 슬퍼서 배신감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오빠는 저를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만 하고 저한테는 관심도 없었어요. 그녀의 변명이 내 귀에 들렸어요.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피워도 되는 거야? 시어머니 옷을 찢어도 되는 거야? 가정을 파괴해도 되는 거야?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바닥을 내려다보며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물조차 진짜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님, 제발 민준이 오빠한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수진이 애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안 그래? 내가 비웃었습니다. 너 같은 인간을 어떻게 믿어? 너는 이미 우리 가족을 배신했어. 내 아들을 배신했고 나를 배신했어. 나는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이 녹음은 민준이한테 보여줄 거야. 네가 어떤 인간인지 똑똑히 보여줄 거야. 안 돼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그녀가 내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어요. 하지만 나는 재빨리 핸드폰을 감췄습니다. 이미 늦었어. 증거는 클라우드에 저장됐어. 사실 나는 클라우드가 뭔지도 제대로 몰랐지만 그렇게 말했어요. 수진의 얼굴에서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할머니, 우리 합의 봅시다. 재훈이 끼어들었어요. 돈을 드릴 테니까 이 일은... 나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뺨을 때렸어요. 68년을 살아오면서 누군가를 때린 건 처음이었습니다. 내 손바닥이 얼얼했지만 기분은 이상하게 후련했어요. 돈? 당신이 내 가족을 돈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그에게 쏘아 붙였습니다. 재훈은 뺨을 감싸주고 나를 노려봤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복대는 이제 몇 명의 사람들이 나와 있었어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수진이 또다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나는 내 어머니가 아니야. 오늘부로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야. 내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뒤에서 수진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는 비로소 무너졌습니다.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두려움과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을 때 나는 겨우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로비를 나서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나는 길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요. 나는 핸드폰을 꺼내 민준이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피곤한 목소리였습니다. 민준아, 내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지금 당장 집으로 와줄래? 아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와봐. 꼭 와야 해. 나는 전화를 끊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오늘 밤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나는 조명을 켜고 소파에 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았어요. 내가 정말 호텔까지 따라가서 수진과 그 남자를 마주한 건가요? 나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민준이 그 바보는 오늘도 야근이래? 나는 녹음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심장이 너무 아팠습니다. 민준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어렸을 때 내 치마폭에 매달려 울던 아들, 대학 합격증을 들고 환하게 웃던 아들, 결혼식 날 행복해하던 아들, 그 아들이 지금 배신당하고 있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었어요. 엄마! 아들이 황급히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전화와 목소리가 이상해서 걱정했어요. 그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달려온 게 분명했습니다. 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이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정장 넥타이는 헐거워져 있었고 임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앉아라. 내가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내 맞은편 소파에 앉았어요.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는요? 아직 안 들어왔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말이냐? 나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민준아, 엄마가 보여줄 게 있어. 아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데요? 나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처음에 민준이는 무슨 소린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수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준이 그 바보는 오늘도 야근이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들의 얼굴에서 혈기가 사라졌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계속 들어봐. 나는 말했습니다. 녹음은 계속됐어요. 재훈의 목소리, 수진의 웃음소리, 이혼 계획, 재산 분할 이야기.
모든 게 흘러나왔습니다. 민준이는 점점 창백해졌어요. 그의 손이 무릎 위에서 주먹으로 쥐어졌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어요. 녹음이 끝났을 때 거실은 죽음 같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민준이는 마치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이에요? 그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직접 봤어. 호텔에서 그 남자랑 함께 있는 걸. 안 돼.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수진이가 그럴 리 없어. 분명 오해일 거예요. 그는 부정하고 싶어 했어요. 나는 아들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15년을 함께 산 아내를, 사랑했던 여자를 한순간에 의심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민준아, 내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믿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이건 현실이야. 나는 핸드폰에 저장해둔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수진의 다이어리 사진, 재훈과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호텔에서 찍은 사진들. 민준이는 하나하나 사진을 보며 점점 더 무너져갔습니다. 내 옷도 전부 수진이가 찢었어. 내가 말했습니다. 나를 이 집에서 쫓아내려고. 민준이는 나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 옷을요? 왜요? 나는 아들에게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수진이 어떻게 변했는지,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내가 어떻게 진실을 알게 됐는지. 아들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어요. 15년이었어요, 엄마. 15년을. 나는 그 사람을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좋은 집, 좋은 차, 그 사람이 원하는 건 뭐든지. 민준이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나를 바보라고? 이혼해서 재산을 뺏으려고? 나는 아들 옆에 앉아 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진작에 알아챘어야 했는데.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바보였어요. 일만 하느라 집을 소홀히 했어요. 수진이가 변해가는 것도 못 봤어요. 아들은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었어요. 그녀는 거실로 들어오다가 우리를 보고 멈춰섰습니다. 민준이가 집에 있는 걸 보고 놀란 것 같았어요. 여보, 왜 벌써 왔어? 수진이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빨간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민준이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수진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아들이 물었습니다. 수진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친구들이랑 저녁 먹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떨리는 손을 봤어요. 거짓말하지 마.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어요. 수진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녀가 물었지만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묻어났습니다. 민준이는 핸드폰을 들어 녹음을 재생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이 그 바보는 오늘도 야근이래. 그 순간 수진의 얼굴에서 모든 색깔이 사라졌어요. 그녀는 입을 벌린 채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녹음은 계속됐고 수진은 점점 더 창백해졌어요. 이게 어떻게...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녹음을 멈췄어요. 어떻게 알았냐고. 우리 엄마가 널 따라갔어. 호텔까지. 수진은 나를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증오가 담겨 있었어요. 어머님이요? 그래, 나야. 나는 일어서서 수진을 마주했습니다. 네가 내 옷을 찢은 것도 알아. 나를 쫓아내려는 계획도 다 알아.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여보, 들어봐. 이건... 그녀가 민준이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손대지 마. 민준이가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거실이 울렸어요. 수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15년이야. 우리가 함께 산 게 15년이라고. 민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동안 나는 너를 위해 뭐든지 했어. 그런데 너는 뭐 했어? 바람 피우고 내 엄마 괴롭히고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 미안해. 수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그녀의 눈물은 진심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계산된 눈물 같았습니다. 여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제발. 다시? 민준이가 비웃었습니다. 뭘 다시 시작해? 거짓말? 배신? 나는 이제 너를 믿을 수 없어. 그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신용카드였습니다. 이거 가져. 그리고 내일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수지는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나보고 나가라고?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변호사 통해서 이혼 서류 보낼 거야. 넌 원하던 걸 얻었잖아. 이혼. 수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재산 분할은? 한 푼도 없어. 민준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간통죄로, 아니, 불륜으로 이혼당하는 거야. 증거도 다 있어. 수진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녀는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 누구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은 끝없이 길었습니다. 수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민준이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나는 소파에 앉아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이 모든 게 악몽처럼 느껴졌어요. 몇 시간 전만 해도 우리는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산산조각 났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수진이 애원했습니다. 그녀는 민준이에게 기어가려고 안 됐어요. 내가 미쳤었어. 재훈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정말 사랑하는 건 당신이야. 하지만 그 말들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너무 늦은 변명이었어요. 민준이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만해. 그가 차갑게 말했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수진의 울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여보, 제발.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 한 잔이 필요했어요.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싱크대에 기대어 심호흡을 했어요.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요? 가족을 파괴하는 게. 하지만 이미 파괴된 건 수진이었습니다. 그녀가 먼저 이 가족을 배신했어요. 부엌에서 나오니 상황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진이 일어나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이상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어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어요. 좋아. 그녀가 말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해줄게. 수진의 목소리는 이제 울음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결혼은 실수였어. 수진이 말을 이었어요. 당신은 일만 하는 기계 같았고 이 집은 감옥 같았어. 그녀는 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특히 저 늙은 여자가 이 집에 온 후로는 더 지옥 같았지. 수진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독처럼 날카로웠어요. 민준이가 돌아섰습니다. 뭐라고? 그의 목소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수진은 이제 멈출 생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거야. 당신 엄마는 매일 나를 감시했어. 내가 하는 모든 것에 간섭했지. 청소하는 방식, 요리하는 방식, 심지어 옷 입는 것까지. 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나는 한 번도 내가 말하려 했지만 수진이 끼어들었어요. 한 번도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님은 항상 제 뒤에서 뭔가 잘못된 걸 찾으려고 했어요. 나를 며느리가 아니라 하인처럼 대했어요. 수진, 민준이가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알아요? 재훈이가 나한테 처음으로 친절하게 대해준 남자였어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준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당신들처럼 나를 판단하지 않았어요. 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수진의 말들이 칼처럼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했나요? 나는 수진을 괴롭혔나요?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내가 청소 방법을 알려준 적은 있었습니다. 요리할 때 조언도 했어요. 하지만 그건 도와주려고 한 거였어요. 시어머니로서 경험을 나눠주려고 한 거였습니다. 엄마는 너를 도와주려고 한 거야.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너를 괴롭힌 게 아니라. 수진은 비웃었어요. 도와준다고? 매번 제가 한 일이 마음에 안 든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그녀는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 집에서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나는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만약 너를 불편하게 했다면 미안해. 하지만 그게 바람을 피울 이유가 될 수는 없어.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나는 똑바로 말했어요. 네가 불만이 있었다면 말했어야지. 대화로 풀었어야지. 이렇게 우리 모두를 배신하는 게 아니라. 수진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슬펐어요. 대화? 이 집에서 누가 내 말을 들어줬어요? 민준이 오빠는 항상 어머님 편만 들었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가 내 걱정해서 그래. 엄마 말씀도 일리가 있어. 그런 말만 했어요. 그녀는 민준이를 쏘아봤습니다. 당신은 한 번도 내 편이 돼준 적이 없어요. 민준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핀 거야? 내가 엄마 편을 들어서? 그가 물었어요.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거실을 채웠어요.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내 옷을 찢은 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내가 물었습니다. 그것도 내가 너를 괴롭혀서. 수지는 나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복수였어요. 어머님이 제 삶을 망쳤으니까 저도 어머님한테 뭔가 해야 했어요. 미쳤구나. 민준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미쳤어. 그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가 당신을 잘못 봤어.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수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특히 억압받으면요. 나는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진아, 마지막으로 묻겠어. 정말 내가 너를 그렇게 힘들게 했니?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니? 수진은 나를 피했어요. 내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네, 그녀가 작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거짓말. 내가 말했습니다. 너는 그냥 변명이 필요한 거야. 네 잘못을 정당화할 뭔가가 필요한 거지. 수지는 나를 노려봤어요. 어머님이 뭘 알아요? 어머님 세대는 참고 사는 게 미덕이었겠지만 저는 아니에요. 저는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행복? 민준이가 일어섰습니다. 다른 사람 배신하고 얻는 행복이. 그는 수진에게 다가갔어요. 그게 진짜 행복이라고 생각해. 거짓말과 배신 위에 세워진 관계가. 수진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재훈이는 저를 이해해줘요. 재훈? 민준이가 비웃었습니다. 그 남자가 너를 이해해? 유부녀랑 바람 피우는 남자가?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정신 차려. 그 남자는 너를 이용하는 거야. 내 돈, 내 집, 그게 목적이야. 수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니에요. 재훈이는 진심이에요. 그래? 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럼 이건 뭐지? 나는 호텔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줬어요. 수진과 재훈이 키스하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 재훈이한테 보내볼까? 공개하겠다고 하면 그 남자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발요. 나는 핸드폰을 내렸습니다. 보니? 너도 알고 있어. 그 남자가 진심이 아니라는 걸. 그저 재미로 스릴을 위해 너를 만난 거라는 걸. 수진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진짜 눈물 같았습니다. 후회의 눈물이었어요. 저는 그냥 사랑받고 싶었어요. 그녀가 흐느꼈습니다. 관심받고 싶었어요. 특별하다고 느끼고 싶었어요. 민준이가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했어. 너는 나에게 특별했어. 하지만 너는 그걸 모르고 다른 데서 찾았지.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났어요. 이제 끝이야, 수진아. 우리는 끝이야. 수진은 고개를 들어 민준이를 봤습니다. 정말 기회가 없는 거예요?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 나는 너를 다시는 믿을 수 없어. 그는 방으로 들어갔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수진은 그날 밤 집을 나갔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혼 서류는 한 달 만에 처리됐습니다. 수진은 재산 분할을 포기했어요. 아마도 스캔들이 커지는 게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재훈이라는 남자도 수진이 돈 한 푼 못 받게 되자 연락을 끊었다고 들었어요. 결국 수진은 모든 걸 잃었습니다. 나는 거실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 은행나무 잎이들이 노랗게 물들어 바람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어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지나간 후 나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어요. 민준이는 처음 몇 주 동안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밤마다 술을 마시고 혼자 방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나는 아들의 고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 내 아들이 배신당한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걸 보는 건 칼로 내 심장을 찌르는 것만큼 아팠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약이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민준이는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회사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작은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엄마, 이거. 민준이가 쇼핑백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놀라서 가방을 받았어요. 뭐니? 가방 안에는 옷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블라우스, 스웨터, 바지, 스카프 모두 새 옷이었어요. 엄마 옷 다 찢어졌잖아요. 미안해요. 진작 사드렸어야 했는데.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옷들을 만져봤습니다. 부드러운 천촉감이 손끝에 느껴졌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내가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 민준이가 나를 안았습니다. 제가 고마워요 엄마.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평생 속고 살았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한동안 껴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로서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며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잃은 것도 많지만 얻은 것도 있다는 걸요. 우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더 솔직해졌고 더 강해졌어요. 다음날 나는 새 옷을 입고 밖에 나갔습니다. 석 달 만이었어요. 동네 슈퍼마켓에 갔고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가을 공기가 상쾌했어요. 낙엽을 밟는 소리가 기분 좋게 들렸습니다.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했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고 노부부가 함께 산책하는 모습을요. 공원에서 우연히 옛 친구를 만났습니다. 부산에서 같이 살던 이웃이었는데 최근에 서울로 이사 왔다고 야맸어요. 언니, 요즘 어떻게 지내? 친구가 물었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였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며느리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했다고, 내 옷을 다 찢어버렸다고. 잘 지내.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마음이 편해졌어.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정말로 마음이 편안했으니까요.
친구와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친구의 손자 이야기, 동네 소식, 건강 이야기. 평범한 대화였지만 나는 그 평범함이 좋았어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민준이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제가 요리할게요. 아들이 말했어요. 나는 놀랐습니다. 민준이가 요리하는 걸 본 게 언제였던가요? 너 요리할 줄 알았어? 내가 물었고 민준이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유튜브 보고 배웠어요. 저녁 식탁은 따뜻했습니다. 민준이가 만든 된장찌개는 조금 짰지만 맛있었어요. 우리는 밥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회사 일, 내 공원 산책, 친구를 만난 이야기. 수진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제 앞만 보기로 했으니까요. 엄마, 저 요즘 생각하는 게 있어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뭔데? 내가 물었어요. 회사를 좀 줄이려고요. 일과 삶의 균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민준이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너무 일만 했던 것 같아요. 가족을 소홀히 했고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는 최선을 다했어. 수진이가 잘못한 거지. 네 잘못이 아니야. 민준이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래도 교훈을 얻었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요. 관계, 가족, 건강. 나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날 밤 나는 혼자 발코니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서울에서 별을 보다니 놀라웠습니다. 작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나는 남편을 생각했습니다. 그가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잘했어. 우리 가족을 지켜줘서 고마워 라고 했겠죠.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을 견뎌낸 나 자신에게, 그리고 옆에서 함께 해준 민준이에게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어요. 배신과 상처 속에서도 우리는 함께 서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민준이가 새로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좋은 사람 소개받았어요. 그가 수줍게 말했어요. 나는 놀라서 아들을 봤습니다. 여자?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사귀는 건 아니고 그냥 밥 몇 번 먹었어요. 괜찮은 사람 같아요. 좋은 일이네. 나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해. 서두르지 말고. 민준이는 웃었어요. 알아요, 밤임. 아젤라리 엄마. 이번에는 신중하게 할 거예요. 나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다시 빛이 돌고 있었어요.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옷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맨 아래 서랍에서 천 조각들이 나왔어요. 수진이 찢어놓은 내 옷의 잔해들이었습니다. 나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집어들었습니다. 남편이 사준 블라우스, 민준이 결혼식 때 입었던 한복, 모든 추억들이 찢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천 조각들을 쓰레기 봉투에 담았어요. 과거를 버리는 거였습니다. 상처를 버리는 거였어요.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옛 것을 놓아줘야 했습니다. 봉투를 묶으며 나는 깨달았어요. 나는 이제 자유롭다는 걸요. 저녁에 민준이와 함께 드라마를 봤습니다. 평범한 가족 드라마였어요.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웃고 가끔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냥 어머니와 아들로서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어요. 밤이 깊어갈 무렵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는 아들을 안았어요. 나도 사랑해, 민준아. 항상 내 편이야. 우리는 그렇게 한동안 껴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나는 창문을 열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눈송이가 손바닥에 떨어졌어요. 차갑지만 아름다웠습니다. 모든 게 새하얗게 덮이고 있었어요. 과거의 상처들도 아픈 기억들도 모두 눈 아래 묻히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우리는 괜찮을 거라는 걸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는 다시 행복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으니까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세상은 점점 하얗게 물들어 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눈이었어요. 때때로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가장 큰 배신을 경험합니다. 나는 며느리를 딸처럼 사랑했지만 그녀는 나를 적처럼 대했어요. 하지만 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나는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고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과 충성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였습니다. 민준이와 나는 상처 속에서도 서로를 지켰고 그 덕분에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며느리의 배신을 알았을 때 아들에게 말했을까요? 아니면 침묵했을까요?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을까요? 때로는 사랑한다는 것이 진실을 말하는 용기를 의미합니다.
아무리 그 진실이 아프더라도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교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중요하지만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